그래서 저는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뇌의 기능은 뇌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연구하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의사결정들을 하는데 그 수시각각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걸 어떤 게 결정하는가 디시전 메이킹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사실 그렇게 뭐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해왔지만 별로 그렇게 많은 걸 알아내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교적 뭐 스티브 추나 하 교수 같이 그렇게 굉장히 새로운 발법을 개발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중에 비교적 낡은 방법을 가지고 써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크게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수준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들자면, 뇌를 컴퓨터라고 생각한다면, 뇌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하는데 큰 장애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신생아가 뇌를 태어나면, 박스에서 금방 꺼낸 것 같은 새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쓸모가 아무 데도 없죠. 자기가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은 뭐 합니까? 자기가 컴퓨터를 사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져보신 분이면 다 알 텐데 바로 이런 일들을 하죠. 컴퓨터에다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깔죠. 그러면 이 컴퓨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다는 얘기는 뇌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은 결국은 뇌도 컴퓨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깔듯이 뇌도 여러 가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에 한 20년,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한 30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 보면 한 가지만 그냥 계속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게 돼요. 특히 어렸을 때는 수십 가지를 배워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실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되고 점점 들어갈수록 자기가 배운 것 중에 매일 쓰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처음에 딱 태어날 때부터 알고 그것만 배우면 다 좋을 텐데 처음에 탔을 때는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그냥 다 똑같이 생긴 컴퓨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50년이 될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그램 하나를 깔려면 컴퓨터 같은 거는 디스크를 딱 사가지고 집어넣고 돌리면 몇 초면은 요즘엔 다 깔리지만 사람이 뭐 한 가지 문제를 배우려면은 그 문제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건 수십 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쓸지를 30년 정도, 40년 정도 기다렸다가 나는 은행에 들어가서 그 뭐 돈을 버는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투자를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연구를 한다니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작업을 자기가 갖는다는 걸 알게 된 뒤에 그걸 공부를 하면 그 공부가 끝날 때쯤 죽으니까 현재 의학 기술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태어나자부터 이게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거를 막 동시에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계속 저도 제 얼굴 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의 뇌도 그 여러 가지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뇌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면 뇌의 영역에 따라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들이 깔려 있고 그 여러 가지 인스톨을 하는 과정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서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이따가 발표를 들으시겠지만 저랑 같이 예일대에 있는 천명우 박사하고 저희 공동 연구를 한 경우인데 그러면 사람이 뇌가 학습을 하고 있다면 학습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학습을 한 뇌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겠죠. 얘가 학습을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지 않나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잘하고 있으면 칭찬을 주고 잘하지 못하면 혼내는 그런 시그널이 있을 텐데 이것은 뇌 전체를 이 영상기법을 통해가지고 그런 뇌가 어떤 일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제공해주는 그런 영역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본 연구예요. 보면 그런 시그널이 선생님이 뇌 여러 곳에 계시는 게 거의 모든 뇌에 선생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뇌 각각이 그런 다른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역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인데, 그럼 이런 고민하는 문제를 실험실에서 과학자가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건 사람의 뇌지만 사람의 뇌는 너무 복잡하고 쓸 수 있는 실험 방법도 많지 않기 때문에, 원숭이를 저희는 실험을 해요. 원숭이 뇌가 사람 뇌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숭이를 실험실에 데려와서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그 원숭이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산수나 국어 이런 거 배우라 그러면 재미없어서 안 할 테니까 컴퓨터 재밌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서 그 원숭이가 게임을 하는 동안에 게임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좋아해요. 그 주스를 주기도 하지만 재밌는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획득을 해서 그걸 저장했다 분석함으로써 뇌가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학습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실제로 어떤 학습에 의존한 그 스트래터지를 쓰는가 그런 걸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자오락을 하냐면 전자오락 중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홀짝을 해요. 원숭이들이 컴퓨터하고 홀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건지 홀인지 짝인지를 고르면 컴퓨터가 그 원숭이가 어떤 걸 고를까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컴퓨터가 오른쪽으로 갈 거라면 원숭이가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컴퓨터는 왼쪽을 고르고 컴퓨터가 원숭이가 왼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컴퓨터가 오른쪽으로 갈라서 서로 같은 거를 선택할 경우에 원숭이가 주스를 먹기 때문에 원숭이는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면서 홀짝 게임을 하는 거예요. 홀짝 in English is matching pennies.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숭이가 들여다보는 화면을 보면은 처음에 그 컴퓨터 스크린에 노란색 네모가 있는데 그 이제 원숭이가 쳐다봐야 되는 점이에요. 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양쪽에 녹색 점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럼 그걸 0.5초 동안 보고 있다가 가운데 노란 점이 사라지고 나면 눈동자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굴려가지고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사이에 컴퓨터도 이제 원숭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걸 생각하는지를 결정한 다음에 컴퓨터가 같은 걸 선택하면 원숭이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반대하면 원숭이한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떨 때는 파란색 동그라미, 어떨 때는 하얀색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오면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 점이 하나가 늘어나요. 네, 토큰을 받아요. 그 다음에 흰색이나 회색 동그리가 나면 토큰이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리가 나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토큰 숫자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줄어갔다 하다가 6개가 되면 원숭이가 주스를 6방울을 먹어요. 그게 이제 원숭이는 자기 목도 마르고 달짝지근한 주스가 나오니까 토큰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포인트를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원숭이도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제가 짧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비디오에서 보는 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컴퓨터하고 원숭이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보실 거고 빨간색 십자가가 이렇게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빨간색 십자가가 바로 원숭이가 어느 지점을 응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빨간색 십자가가 오른쪽으로 가면 원숭이가 오른쪽으로 선택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을 선택하는 건데 한 10트라이얼 정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원숭이가 어느 쪽으로 갈지 한번 개수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자, 3개였죠? 오른쪽으로 갔고 하나 땄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3개가 4개가 되고 또 따고 잘 나가고 있죠? 하나 잃어가지고 다시 4개로 줄었고 잘 안 되네요. 계속 안 되고 주스를 먹으면 박수를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치 원숭이 서커스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하면서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원숭이의 일단 행동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토큰 따는 걸 정말 좋아하고 우리는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알 수 없잖아요. 아니면 토큰을 읽는 걸 정말 싫어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수리적으로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을 써서 원숭이 행동을 자세히 분석을 하면 예상대로 원숭이가 이 그림을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 이런 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원숭이가 토큰을 따면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토큰 딸 때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싫어한다는 거는 토큰을 잃을 때 했던 행동은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걸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쓰고 있는 올드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그 일렉트로드 이제 원숭이가 이런 태스크를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다 전기 자극을 집어넣어서 그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발생시키는 전기 신호를 자극을 하는데 신경세포는 아마 신경세포에 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들으실 텐데 서로 상호작용할 때 전기적인 그다음에 화학적인 신호를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리코딩 하는 거는 전기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을 전기적으로 리코딩을 하면 거기서 몰스 코드 같은 신호들이 나와요. 딱딱딱딱
탁탁 팝콘 튀기는 소리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리코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시키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결정을 할 때 다른 학습 방법과 다른 스트래티지 써서 그것들을 결합해서 원숭이가 행동을 한다는 증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선생님이 두 분이면 선생님이 한 분이면 그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실 경우에 그 선생님들이 하라고 추천하는 게 다르면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선생님 A는 부산으로 내려가라고 선생님 B는 수원으로 가라고 이러면 자기는 어디로 가요? 그럴 경우에는 행동을 선택하기 이전에 선생님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저희는 meta learning이나 아니면 meta cognition이라 그러는데 그 스트래티지 자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뇌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선생님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깔려져 있는데 자기가 지금 풀고 싶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할지를 결정하는 시그널이 브레인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찾아내기 위해서 원숭이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에 그 전기적인 신호를 여러 뇌에서 그 뇌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으니까 그 영역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굉장히 지루한 그런 실험을 오랫동안 하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제가 시간을 지금 얼마까지 썼죠? 6분 남았어요? 네, 그럼 일찍 끝내고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이제 거의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니까. 여기 보여드린 거는 그 원숭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결정하기 전에 뇌에는 수백억 개 이상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세포가 하는 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빨강색, 왼쪽으로 갈 때는 파란색. 그 다음에 지난 트라이얼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위에 그려져 있고 같은 것을 선택하는 밑으로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전에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당장 선택하려는 것들의 각각 여러 가지 조합에 따라서 신경세포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뉴런을 저희가 보는 이유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아직 그 퍼블리시 되지 않은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동료들보다 지금 먼저 보고 계시는 건데, 이 뉴런의 재밌는 점은 이 위아래 액티비티가 다르다는 거는 이 뉴런이 지난번과 같은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그 액티비티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경험한 것들에 따라서 액티비티가 또 달라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각 트라이얼마다 우리가 이제 원숭이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모델을 써서 이 트라이얼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시킨 대로 원숭이가 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원숭이가 오른쪽으로 간 거 선생님 A가 오른쪽으로 가서 그런 것 같다고 확신을 하고 확신한다기보다 그럴 거라고 많이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툴에서는 또 선생님 A가 시킨 대로 한 건지 선생님 B가 시킨 대로 한 건지를 저희 이제 컴퓨터 모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선생님 A가 하라 그럴 때 원숭이가 하는 선생님 A가 하라 그럴 때 원숭이가 선생님 A가 하라 그럴 때 신호가 특별하게 올라가는 뉴런이 나오면 그러면 그 뉴런은 선생님 A를 선택하는 데 관련된 서킷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저희 실험적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스캐러 플롯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의 종류에 따라서 선생님이 여기 RL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RL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특정한 컴퓨터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는 이쪽으로 가고 안 할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뉴런이 스위치를 할 때 안 할 때 그러니까 스위치를 할 때 액티비티가 올라가면 위로 가고 내려가면 그러니까 스위치를 안 할 때 똑같은 거 계속 선택하고 있을 때 액티비티가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요 뉴런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신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을 선택하는 어떤 선생님에 대한 선호 이 원숭이 행동적인 선호와 그다음에 신경세포의 활동 간의 코릴레이션이 상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뉴런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해부학적인 어떤 한 영역에서 모은 그 세포 여러 개와 그다음에 여러 조건들을 다 컴바인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믿기 어렵잖아요. 뇌에 선생님을 고르는 시그널이 있다. 근데 그게 어떤 신경세포 하나에 들어있다는 게 저희도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옛날에 이미 모아놨던 데이터가 또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 데이터에 적응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데이터인데 그 똑같은 패턴을 옛날에 이전에 있던 데이터에서도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는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기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건데,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실험을 하다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학습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깨끗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태어난 상태에서 이 뇌가 유용한 뇌가 되고 뭔가 자기 개인이나 사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한 30년 정도 그 이상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연구하는 거니까 멈추지 않지만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만 제한된 건 아니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테레비를 보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머리는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상적인 학습도 학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e never stop learning.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 뭔가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걸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척벨이라고 He's a rock and roll hero. He's one of the 그러니까 락앤롤을 거의 발명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26년에 태어나서 I think he's older than you, Steve, right? Anyway, 26년에 살아서 이 57년의 떡국이라고 저는 재단에서 좀 그 용기를 많이 심어주셨으면 제가 이거 한번 여기서 데몬스트레이션 해볼 수 있었는데 이건 뭐 그냥 맨몸으로 하는 거니까 57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히트곡 중에 Johnny B. Good, 락앤롤 뮤직 이런 거를 굉장히 히트를 쳤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직도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공연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자기 기타 개발, 이분이 치는 기타 기법은 굉장히 오리지널하거든요. 그런 걸 계속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학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제 생각에는 롤모델로 모시고 항상 학습이라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는 내가 학습을 하고 안 하고를 고르는 게 아니라 뭘 학습을 할 수 있는가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좀 더 좋은 걸 학습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